네, 안녕하세요.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번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 환율 보고서와 또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10월 15일경쯤에 환율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1988년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사례가 있었고, 또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극심한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먼저 환율 보고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환율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또 어떤 기준으로 교역 상대국을 평가하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걱정거리가 많을 때 내후 외환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은데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뭐 설비 투자, 뭐 소비, 뭐 부진 이런 거지만 외환 바깥으로 봤을 땐 진짜로 외환이 환율이 지금 걱정이 되는 시기라서 내후 외환이란 말이 아주 어울리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환율 보고서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의 종합 무역법과 무역 촉진법에 의거해서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4월 달과 10월 달에 국회에 보고하는 거고요. 교역 대상국의 정치, 경제, 뭐 정치는 조금 힘들지만 경제, 환율에 관한 정책을 분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교역 상대국이 자기네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을 한다든가 환율에 심하게 개입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4월부터 해서 지금 연속 5회 관찰 대상국에 지금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저한 무역수지 흑자. 그래서 연 200억 불 이상의 흑자가 될 때는 이 조건에 합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를 했을 때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또는 과다한 외환시장 개입. 그래서 GDP의 2% 정도가 매수 개입으로 확정이 되면 환율 지정국으로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 가지가 다 되면 뭐 무조건 지정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두 개가 지금 뭐 요건이 지금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개만 지정이 된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최근에 몇 번 지정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요, 뭐 그냥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부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무역법 1988년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보면 201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 301 1조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한 제재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 기준, 아까 세 가지는 사실 재무부 관리들조차도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한 가지만 우선적 뭐 걸리면 뭐 일단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준에 뭐 걸렸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나라는 두 가지고 네, 두 가지. 이것이요 이제 뭐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작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게 뭐 회기년도가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상품 무역 흑자가 206억이 났다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판단하는데 우리 통관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200억 불이 지금 이 커트라인인데 우리 통관 기준으로는 한 180억 불, 170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미국이 주장이 206억 불이라고요.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아까 말씀드린 3% 이내로 들어왔는데 지금 그거는 4.5%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그 외환시장 개입은 우리나라는 0.6%
자기네들이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걸려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 네. 중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무역 수지, 상품 수지 흑자였는데 200억 불이 연간 200억 불이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지난 8월 달에 사상 최대 301억 불이 흑자가 났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정신이 없죠. 아니 연간으로 해서 200불만 넘어도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한 거로 301억 불이 네. 나왔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트럼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게 환율 조작국입니다. 네. 네, 이렇게 고모님 환율 조작국 세 가지 기준, 현저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 환율 시장의 한방향 개입 여부, 그리고 상당한 경상 수지 흑자로 이 기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 평가도 있는데 현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부터 좀. 그렇죠. 우리나라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두 가지가 걸리는데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전적인 어떤 조치라 그럴까 어떤 징후가 좋아요. 왜냐하면 한미 FTA 하면서 네. 거기다가 양의 문서화되지는 않지만은 팩트시트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 안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안 한다고 우리가 명시를 했고 네. 한미 FTA 사인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은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외환에 개입을 한다든가 외환 시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네. 최초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내년 3월 달에 나오거든요. 반기별로 두 번을 하고서 이제 분기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 계산해 보니까 0.6% 사실 이건 이제 환율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네. 조금 낫습니다만은 중국 가능성은 지금 제 생각에는 높아요. 왜냐하면 미중의 어떤 싸움 이거의 분수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로 이거 사실 환율을 조작을 함으로 해서 관세 부분이 네. 굉장히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그쵸. 환율이 10% 오르면요 관세 20% 매긴 거에 10%는 그냥 까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 불쾌해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외환보유고가 277억이 줄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50억 불 주면은 그냥 하는데 이거 과도한 개입 아니냐. 네. 거의 300억 불에 가까운 돈이 갑자기 외환보유고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개입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눈치들이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가장 속내는 이겁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이제 미국에 남고 네. 자기는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왔거든요. 네. 그게 또 재정 적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바로 무역위원장이 얘기한 게 모든 지금 잘못된 것의 근본은 중국 위안화의 환율 조작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조작한 적 없다. 이런 없다 그러죠. 얘기를 지금 거잖아요. 환율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방어를 하더라도 네. 숫자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하고 또 지금 무역 전쟁에서 지금 사실 미국이 승기를 잡아가거든요. 여기서 지금 환율 갖고서 완전히 기세를 바꿔놓으면 네. 지금 이제 다시는 소위 말하는 큰 소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지정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선거철이잖아요. 네. 미국이.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조건 관찰 대상국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네. 지금 관찰 대상국이 6개입니다. 그래서 어디 스위스라든가 대만, 인도, 우리, 중국 중국. 해서 6개고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요. 이 경상수지가 이 적자가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대만이에요. 네. 무역 수지,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중국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 정도 거기가 제일 높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요? 네, 스위스가 일단 이유가 그렇지만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자기네는 중립국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고요. 인디아, 인도 이런 게도 사실은 2.2% 정도에 GDP 네. 2.2% 정도에 스위스는 또
나라의 또 이 국력이 GDP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가 작아서 등등해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걸릴 수가 있는데요. 우려되는 게 이거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아니 일어날까요? 환율을 하려 그러니까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요번에 조건을 완화해서 니네 이거 아니야. 이거 들어와야 돼. 그러면 조건을 완화했을 때 한국이 덜컹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네. 또 아니면 중국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하면 조금 뭐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대만을 희생양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우리 뭐 전문가들 사이에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 높진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아주 치열하게 네. 지금 뭐 서로 나는 아니요, 아니야, 니넨 했어 이런 아주 계속 뭐 올해 진실 초부터. 공방이 있고요. 중국도 아주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물 밑에서 지금 뭐 많은 오리가 작업을. 막 지금 뭐 해서 안 빠지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지정이 되면요, 1년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페널티는 어떤 페널티냐면요, 미국의 어떤 입찰에, 정부 입찰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금융 지원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IMF의 실사를 받은 IMF의 권고사항을 지금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1년간 협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칼자루는 미국이 지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내가 왜 환율 조작국이야 나 아니야 그리고 뭐 성질을 낸다던가 이러면 수포 301조를 발동을 해서 무역 불공정 거래라고 지정을 한 후 가차없는 그런 관세 부과라든가 무역적인 그런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미국이 진짜로 큰 거대한 이 우군을 또는 자기의 신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뭐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좀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과연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위안화가 최근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외자 유출에 대한 이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사실 중국도요. 중국의 이런 어떤 환율 문제도 문제지만 네. 자기네 경제가 안 좋아요. 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외부의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뭐 277억 불 정도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하고 사실 2015년도에 환율이 2% 정도 움직였을 때가 네. 있어요. 2015년 8월 달인데 그때요 외자가 와장창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자산 관리 상품을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을 했어요. 주식 투자 허용. 이거요 중국에서 죽기 살기로 막던 거예요. 중국이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금지한 거거든요. 그걸 내줬어요.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자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좀 갖고 가야지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최근에 환율 계산 방법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예, 경기 요소, 경기 이제 변동 요소를 뺐거든요. 네. 5월 달에 뺐는데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업은행의 지급 준비율 1%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시장에다 지금 내몰고 있고요. 재미난 거는 최근에 30억 불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된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달러를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확보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뭐 표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위안화 약세가 계속될 거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이런 위안화의 약세를 막고
또 약세를 맞으려 그러니까 또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사실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경제가 좀 버텨주면 되는데 경제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지금 위안화의 지금 방향 어디로 갈지 또 어디로 들지,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지금 뭐 중국의 정부 당국은 지금 좌불안석일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최근 중국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 중국에서는 외자 유출 막기 위한 또 중국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밀접한 수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국내 산업에도 이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지금 무역 전쟁이 이렇게 되면 외환 전쟁, 환율 전쟁으로 네. 옮겨 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외환 국제 화폐의 큰 이 틀을 갖고 왔던 사건들이 몇 건 있는데 뭐 브레튼 우즈라든가 뭐 쭉 나오지만 제일 우리가 기억에 나는 거는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고 들어보셨죠? 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사실 일본, 독일의 이 환율이 니네가 너무나 이 환율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니네 한번 혼나봐 이러고 그때 재무장관들이 사인을 한 건데요. 당시에 일본 환율이요 240엔이 3년 안에 120엔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 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렇다면 5,000불짜리 일본 도요타 차가 갑자기 10,000불짜리가 된 거예요. 네. 미국에서 환율이 그렇게 바뀌면. 근데 그 상황이랑 지금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중국이 이런 뭐 중국 제조 2025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상품들을 많이 그렇죠. 팔고 있는데 당시 똑같았거든요. 일본은 기술 입국해서 뭐 안 판 게 없잖아요. 진짜로 뭐 슬리퍼에서부터 잠옷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게 일본 제품으로 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텔레비도 뭐 소니 보고 뭐 등등 했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뭐가 됐냐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가서 이게 결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갔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뭐 당시에 도요타가 그렇게 5,000불짜리가 10,000불이 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때 들어간 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거기서 자리를 잡았고요. 기회를 잘 탔네요. 네, 소니가 뭐 잃어버린 시장을 찾은 게 삼성, LG 전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면 굉장히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기회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이 지금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또 그다음에 내수 소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우리가 일거에 우리가 그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와 이 한국 원화는 동조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것들 지금 앉아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한국은 거기다 더 호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북 경협이 여기까지 합쳐진다면 세계 초일류 대한민국 이거 가능성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자, 환율 전쟁 여기 갔을 때 이 틈새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 대한민국 경제에 진짜 1대1생의 아주 큰 기회라고, 그리고 기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그 틈새 공략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율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어적 전략이 우리가 필요를 할까? 또 국내 산업에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없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3월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환율 이 시장의 어떤 개입 정도의 내역을 공개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4월 달에 미국에서 또 내년도분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무적으로라든가 또 무역 전쟁 중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내용을 갖고 내년도에 분명히 어떤 4월 달에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텐데 내년은 좀 어떨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수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수출도 늘려야 되고 네. 또 우리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직면에 뭐 어떤 이 상황에 직면되어 있냐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또 뭐 상황이라고 자꾸만 여건발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건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환율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게 인상이 가능할까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지금 7거래일째 계속 파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가능할지. 이제 국고채 채권의 이제 금리가 예상외로 2% 후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3.22%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건 뭐냐면 국채 금리가 때는 이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나중에 받을 때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그러니까요. 10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네. 일각에서는 우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쵸.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산소호흡기 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릴 때는 아니고 내릴 때거든요. 이 경제 상황으로만 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의 고민이 깊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큰 방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 뭐 위험성이라는 것들은 다 시장에서 벌써 1년 동안 이제 감수를 했다고 보고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데 그냥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금리 올릴 때는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다 토닥토닥 해주시고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7대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극화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보시고 긴 호흡으로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행보를 하셔도 크게 우리나라는 지금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또 지금 환율 전쟁, 환율 보고서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지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밥상 경제거든요. 주머니.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될 경우에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을 곳은 어디예요? 금리가 재고, 올라가면 자동차. 환율이 떨어지죠. 네.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수출과 긴밀한 곳이 이제 뭐 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철강, 화학 다 중요한 건 다 포함돼요. 아니 우리나라 뭐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형 경제이기 네. 때문에 환율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수출에는 훨씬 더 좋고요. 네. 만약에 근데 이제 그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건 또 하나 물가를 잡죠. 왜냐면은 뭐 우리가 100원 주고 살 수 있던 걸 80원에 주고 사면 네.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환율이라는 게 뭐 양면의 이 날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을 금융당국에서는 환율 정책은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자기네 정책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고민 많을 거예요. 또 트럼프가 지금 계속 또 이 뭐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불만을 많이 네. 할 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네. 그대로 지켜주시면서 그 대신 이주열 총재가 책임감을 갖고 아까 뭐 부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지갑과 국민의 식탁을 보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환율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2부에서는 미국 환율 보고서와 또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경제 앞으로를 대비해서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 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비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